제2부 마음 상함의 개인별 주제. 채워지지 않았던 욕구와 두려움이 되살아나다. 어렸을 때 자존감의 상처를 입으면 그 결과로 두려움과 욕구, 불만이 생깁니다. 최근의 연구는 사람이 필요로 하고 또 추구하는 욕구 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네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애적 욕구, 자존감의 고양, 남들로부터 받아들여짐, 자신의 의미를 인정받음.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체험을 필요로 합니다. 즉, 남들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들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체험이 결여될 때 사람들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연결 욕구. 이것은 신뢰와 일체감의 바탕을 둔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마음과 관련됩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우정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통해서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며 남들의 지지와 애정을 경험합니다.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겁을 먹고 혼자만의 영역으로 물러나서 살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독과 같은 대체 행동을 통해 마음 붙일 곳을 찾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율성, 방향, 정립, 감시에 대한 욕구.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하는 욕구는 물론 스스로 선을 긋고 자기만의 영역을 가지며 자기 일을 스스로 감시하든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욕구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어떤 상황에 무기력하게 내던져지지 않기를, 자주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역이 확실하게 있어서 남들이 그 경계선을 존중해주고 자신 역시 남의 경계를 함부로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착취 관계 같은 이러한 경계가 전혀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본 사람은 훗날 자기의 자율성이라는 감각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좋은 것은 갖고 싫은 것은 피하고자 하는 욕구.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에게 불쾌감을 주는 상태를 제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따로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마련인 이러한 노력은 갓난아기에게서 잘 관찰할 수 있는데 아기는 무언가가 불편하면 예를 들어 배가 고프면 울어댐으로써 이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다가도 이 상태가 끝나면 즉 젖을 먹고서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간섭을 체험한다든가 내사 또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욕구 해결 방법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니면 기껏해야 불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뿐이지요. 예를 들어 섭식 장애를 겪는 여성들이 우선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며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에게 기쁨보다는 불쾌감을 자아내는 쪽으로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지요. 어린 시절의 마음의 상처를 받아 비롯된 결과로는 욕구 불만 외에도 두려움을 둘 수 있습니다. 저마다 독특한 양상을 띠는 두려움과 욕구를 잘 살펴보면 각각의 개인이 받은 상처의 내용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무척 아름다웠던 여름날이 생각납니다. 나는 친구 집 정원에서 여름날을 즐기고 있었지요. 웨르크가 샐러드를 쓸 토마토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우리는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에 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웨르크는 전문 음식점을 하나 경영하면 좋겠다고 소망을 얘기했지요. 일하는 도중에 마침 그 말이 생각난 나는 장난삼아 장차 음식점을 열 사람이 토마토를 꼭지도 따지 않고 써네? 하고 웨르크에게 말했습니다. 아기는 전혀 없었지요. 그를 질책할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당장에 그는 무지무시하게 화를 내면서 날 노려보더군요. 그가 잔뜩 화가 나서 하는 말을 들으니 어쨌든 내가 너무 지나친 말을 해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짐작하겠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나는 웨르크의 상처 부위를 바로 건드린 셈이었지요. 이 상처는 그의 가족, 그 중에서도 특히 그의 어머니와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웨르크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평생 동안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렇잖아도 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던 때라 이 상처는 언제라도 다시 덧날 수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어머니 때문에 웨르크가 겪는 갈등은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관계가 있는데 상처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지금까지 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결국 내가 해낸 일에 대한 칭찬은커녕 고작 해야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말이나 들을 뿐이라니. 여기서 그는 완벽주의적 내사를 작동시킵니다.
좀 더 악착같이 노력해서 모든 걸 잘하도록 해 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동시에 나는 잘하기엔 아무래도 부족해 라는 대사로 자신을 깎아내리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바로 이때 내가 나타나서 토마토를 빌미로 하여 네가 지금 하는 건 틀렸어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마치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지요. 웨르크가 너무나도 심하게 흥분하는 바람에 깜짝 놀란 나는 그 자리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나 역시 마음이 상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좋은 분위기를 깨뜨렸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몰라준다는 섭섭함에 속이 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태도를 좀 누그러뜨리고 난 뒤 도대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마음이 진정된 후 자신을 비난하지도 분노하지도 않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놓아둘 수 있었습니다. 이해받아야 한다거나 모든 일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전혀 없이 말입니다. 그 사이에 상황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샐러드는 다 버무려졌고 맛이 아주 좋아서 우리는 모두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상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 사건을 나 개인을 향해 일어난 일이 아닌 그의 문제로 받아들인 덕분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자존감을 유지했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웨르크가 나를 바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행위였습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웨르크 역시 자기가 한 행동을 지나친 것으로 웃어 넘기면서 아마도 요즘 신경이 매우 날카로운 상태라 그런 것 같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좋게 대함으로써 상황은 저절로 풀렸지만 실은 얼마든지 말다툼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수많은 두려움과 욕구, 불만이 한꺼번에 되살아나기 마련입니다. 이들 욕구, 불만이나 두려움은 내사 뒤에 자리 잡고 있거나 이 내사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완벽주의적 내사는 우리가 내면의 두려움이나 욕구를 똑바로 알아채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 내사를 충족시키려고 애쓰는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결여된 것을 느끼지 않아도 되므로 자신을 폄하하는 내사를 작동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더 노력해야지라는 내사에 따라 행동하는 동안만큼은 웨르크는 어떤 일을 잘못하여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내사는 그의 어린 시절 체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인정받고 싶은 웨르크의 욕구를 채워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웨르크가 보기에 먼저 무언가를 이룩해 놓지 않고서는 이러한 인정을 받기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내기로 한 겁니다. 우선 노력을 하기로 결심했지요. 그러면 어머니 마음에 들 거라는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토마토 다듬는 방법을 가지고 내가 비판적으로 한 말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그의 두려움을 되살아나게 하면서 동시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다는 욕구도 생기게 했던 겁니다. 웨르크는 내 말로 인해 자기 마음에 상처가 났다고 느꼈습니다. 옛날에 입은 상처를 내 말 때문에 다시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마음을 다치면 순간적으로 갖가지 두려움, 다시 말해 자신의 무가치함, 거부받음, 상대의 사랑을 잃어버림, 소속되지 못함, 잘못됨, 하는 일마다 실수함, 신뢰받지 못함, 질책당함, 자신의 능력 부족, 이해받지 못함, 혼자 남음, 소멸 와해됨에 대한 두려움 등을 겁내는 마음이 솟아나는 것이지요. 이 두려움들은 각자가 살아온 과정, 배워온 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실수할까봐 무척 불안해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지요. 이 경우 실수를 겁내는 마음 뒤에 숨어있는 것은 그 죽음이 자기 탓이었다는 더 깊은 불안입니다. 만약 이 불안을 해명할 수 있다면 표면에 내세워진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줄어들게 됩니다.
저변에 깔린 두려움이 치료를 통해 모두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일괄적으로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편 그것을 운명의 일부로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정도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요.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것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지니고 사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음을 다칠 때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작동 구조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트라우마가 되는 체험들. 트라우마는 그리스어로 상처를 뜻하는데 몸과 마음 그 어느 쪽이든 다치고 충격받는 것을 이릅니다. 트라우마적 체험은 굉장히 위협적이면서 재앙이라 할 정도로 소화해내기 어려운 상황 또는 사건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거의 예외 없이 심한 장애 현상을 겪게 하는 체험이라고 정의됩니다. 트라우마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아동학대, 아이나 여자 또는 남자에게 가해지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 폭력적 교육, 정서적 그리고 또는 육체적 무관심, 아동기에 겪은 보호자 상실, 폭력 체험, 자녀의 중병,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고문, 추방, 폭력행위나 집단학살, 대형사고의 목격, 사회 내부의 폭력 등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안정감을 온통 뒤흔들어 놓는 체험으로 피할 수 없는 일, 자기 내면의 힘과 외적 수단으로는 도저히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일을 뜻합니다. 자기 조절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일관성을 지닌 존재로 느껴져 왔던 자신의 모습이 갈기갈기 찢기고 맙니다. 이 순간 그 사건과 함께 감지되었던 모든 것이 그대로 기억 속으로 박히게 됩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자신과 세상에 대해 갖고 있던 긍정적인 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체험입니다. 안전하고 선한 세상의 모습, 고귀하고 행동력 있는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피해자가 그 순간 속수무책이 될수록 그 상황의 체험이 트라우마로 굳어지기는 그만큼 더 쉽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는 지난 10년간 매우 큰 사회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사회 내의 성폭력 연구, 강간과 아동 착취 또는 성적 착취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여성학계의 연구들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지요. 다른 한편 베트남전에 참가했던 군인들이 심리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이 또 하나의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발칸반도의 전쟁 지역에서 일어났던 남자, 여자, 어린 아이들에게 가해진 가혹행위들 역시 특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를 통해 전쟁 피해자들의 상처를 완화하기 위해서였지요. 트라우마 경험에 해기 되는 것은 벌어지는 일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속수무책감입니다. 트라우마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너 시간에서 사나흘 후면 사라지는 이른바 급성 장애 현상과 상처를 받은 후 몇 주 또는 몇 달 만에야 나타나서 장기간 지속되는 사후 만성 장애 현상이 그것입니다. 만성의 경우 공포 발작이나 사건의 재경험, 불면증, 악몽, 자살 계획, 중독증 등 여러 가지 증상을 중증으로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들은 그 자체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힘겨운 상태를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 상함의 범주에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자존감을 공격하는 트라우마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는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식의 아이에 대한 보호자의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육체적, 성적, 정서적 착취 같은 폭력의 경험, 그 밖에 업신여김이나 모멸, 어린 시절의 헤어짐과 같은 트라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개인적 결함으로 인식되면서 그의 자존감을 약화시키거나 손상시키는 것이지요. 코르돌라 한제는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으로 사춘기 때부터 지금까지 폭식증 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재작년에야 비로소 이렇게 다 가다가는 목숨이 위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자주 토하다 보니 피까지 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구토를 멈추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녀도 확실히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심한 거부 현상을 보이게 되기까지 그녀의 기억 속에는 트라우마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증상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트라우마들이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엄마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오르네요 하고 말하는 그녀는 전혀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5살인가 6살 때쯤이었지요. 엄마가 나한테 느닷없이 그땐 정말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싶었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유산시키려고까지 했다가 결국 그만뒀다나요. 그러더니 이어서 지금은 이렇게 널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말고 하고 덧붙이더군요. 이 말을 할 때 그녀는 위장이 있는 쪽을 팔짱 낀 두 팔로 꽉 눌러대면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파요? 하고 내가 물었지요. 예, 위가 말도 못하게 아파요. 그러면 위장을 더 편하게 해줘야지요. 그렇게 꽉 누르지 말고. 아니요,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길래 그래요? 위가 터져버릴 거예요. 그러고 나선 아픔이 한꺼번에 몰려오겠죠. 그걸 어떻게 참아내겠어요? 엄마 때문에 마음 아픈 거 말인가요? 그래요. 엄마가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그 다음에 한 말, 지금은 너를 무척 사랑한다는 말을 듣긴 들었지요. 하지만 그 말은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느껴지는 건 아픔뿐이었어요. 위장에 주먹으로 크게 한 방 맞은 것처럼 슬프고 또 슬퍼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는 토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어요. 토하고 나면 얼마 동안은 위가 좀 풀려서 편안하니까요. 마치 이제 모든 게 정상이야 하듯이 말이죠. 토해야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구역질이란 게 없었다면 아마 난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이 일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그녀가 어떤 남자에게 퇴짜를 맞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녀와 더 이상 사귀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겁니다. 코로돌라 한제는 내면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끝없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발 밑에 있던 바닥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떨어지는 나를 받아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절망과 공포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한 무력한 분노 사이에서 그녀는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심하게 마음을 다친 것이지요. 절교 선언에 대한 반응치고는 좀 지나치다고 그녀 자신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기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상담하는 가운데 현재 경험하는 일이 그녀의 옛 상처를 건드려서 당시 어린아이로서 느꼈던 공포와 경악을 다시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코르둘라를 괴롭힌 것은 그 남자의 거절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에 대한 엄마의 거부도 이에 크게 한몫했던 것입니다. 엄마가 자기를 유산시키려 했다는 사실은 코르둘라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인간적으로 거부당했다고 느끼면서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도 살 가치도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그 말이 그토록 심하게 상처를 준 데에는 이전에 또 다른 몇몇 거부당한 경험과 실망이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이 세상은 안전하며 자신에게도 가치 있는 인간으로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깡그리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엄마가 던진 말 한마디는 그녀를 심각한 자존감의 위기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코르둘라 한젠의 경우 먹은 것을 토해내는 것은 어린 소녀로서 그녀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겨우 부모한테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자신의 감수성과 자신감을 되찾는 그녀만의 방법이었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고서야 그녀는 자신의 구토증이 옛날에 받았던 상처와 관련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지금도 옛날에 엄마가 자기를 원하지 않았던 데서 오는 아픔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속 시원히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몸은 뻣뻣이 굳은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숨을 더 깊게 쉴 수 있고 위장의 아픔도 확실히 덜해져서 훨씬 자유롭게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트라우마라고 해서 코르둘라 한젠의 경우처럼 언제나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아는 가끔 뚜렷한 한 가지 트라우마가 아닌 집적된 트라우마를 통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집적된 트라우마라는 말은 작은 트라우마가 여럿 모여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버림받았다거나 내쳐졌다고 느끼는 경우는 부분적으로는 아주 복잡 미묘한 형태로 일어납니다. 마약 중독자 어머니를 둔 아이들을 잘 관찰해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마가 또다시 마약을 복용할 것 같이 상황이 위급해지거나 또는 이미 다시 약을 복용해버린 경우 아이들은 정신적 위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엄마와 접촉하는 가운데 아이들은 엄마의 상태가 다시 나빠진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듯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울거나 소리를 지름으로써 또는 공격적이 되거나 아예 자기 안에 갇힘으로써 자신들의 불안과 공포를 표현하지요. 엄마가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는 것은 1차적으로 아이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중독자라는 사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그것을 자기를 거부하는 행위로 받아들입니다. 엄마가 자기 곁에 없다거나 엄마에게 자신과의 관계보다 마약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이는 엄마가 자기의 인간적 가치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단 부모가 아이를 대놓고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하는 분위기나 간접적인 방기 역시 아이를 해칠 수 있으며 아이의 자아 발전을 방해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트라우마에서 탈출할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자기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보호해주고 고통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증상을 선택할 줄 압니다. 마음의 고통을 야기하는 일에 대해 성난 거부감을 보이는 마음 상함이라는 행위도 이러한 자기보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트라우마가 초래하는 결과에서 결정적인 것은 트라우마 자체만이 아닙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개개인의 대응 방식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모두가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니니까요.